안녕하세요. 시오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의치한 약수 생기부 유의사항에 이어서 생활기록부에서의 컨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오늘은 의치한 약수 생기부 유의사항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 제가 추후 다루겠다고 했었던 부분인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은 의치한 약수 생기부 유의사항 편을 보면은 제가 의치한 약수 생기부에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케이스 3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 논문조사 장인이라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생명이나 어떤 의대 관련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이나 탐구가 생각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차선책으로 의학 관련 논문이나 생명 관련된 논문을 많이 찾아서 이에 대해 스터디를 하고 보고서를 써서 이게 뭐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적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저는 논문조사 장인들로 표현을 했고, 이때 제가 지적한 부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활동들이 뭐 어렵다거나 수준 높은 용어들이 적히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임상적 활동이 전무한 것이 문제이다. 결국은 이게 다 선행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학생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위한 탐구라기보다는 남의 연구잖아요. 남의 연구를 어떻게 보면 짜집기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으로 임상적 활동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뤄보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의대 필수 키워드인 임상적 활동, 부제는 시간도 아껴주면서 나를 빛나게 해줄 의치한 약수 활동 방향성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제한된 시간 속에 학교 내신 성적도 챙겨야 되고 또 수행도 잘 챙겨야 되고 활동도 메리트 있게 가져가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선택과 집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게 여러모로 수시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임상적 활동에 대해서 제가 뭐 설명회 때도 자주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좀 내용을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유튜브 특성상 컨텐츠가 그렇게 길면 안 돼서 제가 짧게 세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1부는 오늘 다루는 부분인데, 의료산업 트렌드에서 얻는 힌트, 우리가 왜 임상적 활동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단순히 제 개인적인 어떤 사견이라기보다는 저는 전체적인 산업 흐름 속에서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산업에서 이미 요구되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2부에서는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임상적 활동이란 게 정확하게 무엇이냐, 산업 트렌드를 알아봤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집중해서 보고, 마지막 3부에서는 그렇게 알아본 임상적 활동을 우리가 학생들이 실제로 자기 활동으로 녹이기 위해서 데이터 활용을 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구체적 활동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일부로 산업 트렌드에서 얻는 힌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런 산업 트렌드 기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기사는 2023년 12월 기사긴 한데 2024 헬스케어 트렌드에 대해서 CES를 토대로 이렇게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뭐 2025년도에도 거의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23년 말 기사지만 가져와 봤고, 지금 핵심은 여기 보시면 요 7가지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먼저 헬스케어와 생성형 AI, 두 번째 가상 헬스케어와 어시스턴스, 디지털 트윈, IoT 기반 가상병원과 원격의료 2.0, 예방의료, 가상 및 증강현실, 3D 프린팅 어떠신가요? 여기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스마트 시티나 그 건축 쪽에서 처음에 많이 쓰였던 용어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를 디지털 트윈을 만든다고 하면은 그 롯데타워 오프라인 건축물을 그대로 온라인에 그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재현을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만약에 지진에 있어서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롯데타워를 그대로 옮겨 놓은 온라인상 건물에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런 차원에서 의료 쪽에서도 환자의 몸, 환자의 장기를 그대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재현을 해놓고, 가상의 어떤 공간에 재현을 해놓고, 우리가 어떤 약물이라든지 어떤 수술에 있어서도 먼저 환자의 몸을 그대로 재현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해서 어떤 수술이나 어떤 의약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런 차원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 및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게임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지금 추후에 언급드리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환자의 어떤 만성적 질환이나 정신적인 질환 관련해서 이런 VR이나 AR 기술들을 많이 활용해서 치료를 하고자 하는 것이 산업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인공 장기 쪽에 많이 쓰이죠.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의료와 IT 어떤 이런 기술들이, 최첨단 기술들이 융합해서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사실 디지털 치료제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키워드거든요. 사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불과 4년 전, 3년 전, 4년 전만 해도 디지털 치료제를 승인받은 기업들이 별로 없었어요. 먼저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먼저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디지털 치료제란 약물은 아니지만 의약품과 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앱이나 게임, 가상현실 등을 이용해 소프트웨어가 활용된 스마트 헬스케어 또는 의료기기를 일컫는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의약품이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실체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앱, 결국 소프트웨어 형태지만,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이 향상된다는 결과가 확인이 돼야겠죠. 그래서 식약처나 뭐 FDA에서는 결국은 이런 어떤 치료 효과를 인증할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걸 통과를 하게 돼서 승인을 받게 되면은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받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디지털 치료제로 인정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보통 의약품을 처방받을 때 우리가 약국에 가서 그냥 살 수 있는 의약품들도 있지만 무조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을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디지털 치료제로 어떤 소프트웨어가 승인을 받게 되면 의사가 처방을 해주게 되고, 일반 약처럼요. 그리고 그 처방을 받은 사람만이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의료보험의 지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의료 전문가들과 이런 협력해서 이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한번 디지털 치료제로 승인을 받게 되면 굉장히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장 측면에서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요즘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지금 뭐 기사를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오늘 찾은 기사인데,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벌써 우리나라가 4호 기업, 4개 기업이 벌써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식약처 뇌, 폐 질환의 디지털 치료의 3, 4호 허가. 그래서 결국은 지금 뇌, 폐 질환에 쓰일 수 있는 어떤 앱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로서 정식 승인을 받아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이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국내 어떤 한 IT 기업이 고려대 안암병원이랑 협력해서 디지털 진단기술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요. 지금 이 개발 중인 기술은 어떤 거냐면, 고령 인구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앉아 있거나 누워 계셨다가 일어나면서 머리가 핑 도는 어떤 빈혈 유사한 증상들을 겪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사실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자율신경계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질환을,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을 느꼈어요. 그러면 이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검사를 해서 그 기립성 저혈압의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와서 거꾸리 같은 데 이제 매달려서 검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검사 결과 데이터상으로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이 된다면 그거에 맞춰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약물에 있어서 부작용들도 좀 있고 치료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고려 안암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은 갖고 있고 병원 장비로. 근데 이게 문제는 환자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기껏 한 30만 원이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으려고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병원에 와서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 또 평소에는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 결과로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병원에 와서 일회성으로 검사를 하지 말고 평소에 언제든지 수시로 이런 기립성 저혈압 위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려대에서는 이렇게 진단 기술을 제공하고, IT 기업에서는 이거를 스마트워치, 애플워치 같은 걸로 구현을 해서 결국은 스마트워치만 차고 있으면 기립성 저혈압을 진단하고 이 치료의 방향성까지 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잘 알고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그 기업 관계자분들이랑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님들이 계신데 여기 있는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있을 때 이렇게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글로벌 경제보고서 아크 인베스트에서 발간하는 빅 아이디어스를 좀 가져왔는데, 사실은 입시 관련된 뭐 설명회나 뭐 채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첫 영상에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렸지만, 저는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산업 트렌드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잘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빅 아이디어스는 매해 2월에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일자가 1월 30일인데 아마 며칠 내로 2025년 버전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돼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고요. 근데 오늘은 작년 버전입니다. 2024년 버전으로 가져왔는데, 이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는 미국에서도 그래도 손꼽히는 회사고요. 여기서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라고 했는데, 캐서린 우드라는 분인데 굉장히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투자 관련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축이 돼서 발간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보고서에서는 아무래도 투자 회사다 보니까 아크 인베스트에서 보는 전 세계 어떤 산업 트렌드나 어떤 주요한 테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어떤 키워드들이 부상하고 있고 어떤 기술들이 촉망받고 있구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는 좋은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2024년도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5가지 분야에 대해서 혁신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I, 두 번째 바이오, 세 번째 블록체인, 네 번째 로보틱스, 다섯 번째 에너지 저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5분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빨간색 제가 박스를 쳐놨죠? AI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관련된 분야를 좀 유심히 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바이오 분야는 여기서 멀티오믹 시퀀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약간 뭐 간략하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멀티오믹스 시퀀싱이라고 해서 디지털 생물학적 데이터를 수집, 시퀀싱 이해하는 데 드는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멀티오믹스 기술은 연구과학자, 치료기관, 의료 플랫폼에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하고 DNA, RNA 등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전례 없는 접근성을 제공한다. 그리고 농업과 식품 생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생물학적 구조의 설계 및 합성을 포함한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머블 생물학 역량을 실현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머블 생물학 역량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좀 어렵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AI로 강화된 멀티오믹스 기술, 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바이오 기술이라고 치환해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AI로 강화된 멀티오믹스 기술이 완전히 보급되면 신약 개발과 관련된 R&D 효율성이 2배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거의 모든 신약 개발 프로그램이 전임상 R&D에 멀티오믹스를 통합하고 약 50%가 임상 프로그램에 AI를 통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진 시장에서는 환자의 30%가 새로운 진단 체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부 산업 트렌드에서 말씀드린 건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도 지금 디지털 치료제라는 어떤 핫한 키워드, 결국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어떤 질환의 치료 효과가 인정이 되는 그런 분야가 급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벌써 4호 기업까지 나왔고요. 미국은 벌써 많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의료 입장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어떤 디지털 치료제라는 새로운 IT 기술과 융합돼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료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이쪽에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분야들은 대부분이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디지털 트윈이나 3D 프린팅과 같이 IT 기술과 의료 부분들이 많이 융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아크 인베스트 보고서에 따라도 지금 AI와 바이오 기술이 융합이 돼서 굉장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의학 분야에 대한 구분이 좀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융합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